자, 얘들아, 오늘부터 이제, 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요거를 같이 한번 읽어볼 겁니다. 1권이에요. 1권이고요. 요거는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편, 5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선생님이 딱 30분 정도 내외로, 선생님 목표 30분. 30분 내외로 각 장을 너희가, 이 강의의 목표는 뭐냐면, 너희가 이 책을 잘 읽을 수 있게, 혼자서는 읽기 어려우니까, 잘 읽을 수 있게 가이드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 강의만 듣고 책 안 읽고 땡 하면 안 돼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걸 내 힘으로 내가 읽어내야 가장 좋지만 이렇게 어려운 책은 누군가가 같이 읽어주거나 좀 가이드를 해주면 훨씬 쉽게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이드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재밌어요, 얘들아. 생각보다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책 읽을 때 특히 목차를 먼저 한번 보세요. 선생님 이거 교과서 읽을 때도 계속 강조하는 건데 목차를 먼저 보십시오. 목차를 먼저 보시고 이 목차를 보고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는 거야. 이 목차를 보는 건 낯선 길을 갈 때 지도를 가져가는 거와 안 가져가는 거의 차이야. 그래서 첫 번째 장을 보면 1장은 역사고 자, 이 역사를 한번 이제 따라가 볼 건데 오늘 목표는 생산수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역사 전체를 다 설명하고 있는 이 장이에요. 그리고 원시공산사회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사회 변화의 흐름도 이 책을 읽고 나면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쟁과 경제위기가 왜 반복해서 일어나는지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역사를 보는 하나의 열쇠, 생산수단. 생산수단이라는 열쇠 키워드를 가지고 이 책에서는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생산수단,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와 자원, 땅, 이런 거잖아. 이런 것들을 무엇을 소유했는가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졌다는 거야. 이렇게 역사를 흐름을 볼 줄 알면 우리의 삶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 어떤, 음, 어떤 일을 할때 그런 흐름이 보이면 이 일은 하면 좋겠다. 이 일은 지금 흐름상 좋지 않겠다. 이런 걸 판단할 수도 있는 엄청나게 큰 도구가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핵심 문장은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느냐가 그 사회의 계급을 결정한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 뒤에 나오는 거를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1장에 나오는 게 1장 1에 나오는 게 뭐냐면, 직선적 시간관과 원형적 시간관이라는 게 나올 거야. 책이 있으신 분은 책에 내가 얘기한 부분을 따라오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직선적 시간관과 원형적 시간관이라는 것이 있을 건데, 역사는 시간에서 출발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원형적 시간관이 맞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직선적 시간관이 맞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형적 시간관은 시간이 돌고 돈다는 거야. 계절처럼 반복된다. 아침, 저녁, 뭐 아침이 됐다, 밤이 됐다, 다음날 되면 또 다시 아침이 됐다, 밤이 됐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됐다,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됐다. 이렇게 시간은 돌고 돈다라는 관점이 있는 거고요. 아니야,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쭉 흘러가는 거야. 그리고 발전한다고만 보는 직선적 시간관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직선적 시간관의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이 쓰여져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이런 시간관이 있지만, 이 책은 직선적 시간관에 의해서 쓰겠다라고 미리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 직선적 시간관은 약간 서양의 개념, 서양에서 더 많이 추구하는 개념이고, 원형적 시간관은 불교 있죠. 윤회사상, 이런 거. 돌고 돈다는 거. 그런 건데, 우리 이 책은 직선적 시간관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걸 미리 알려준 거야. 그리고 일단 생산수단으로 보는 역사 5단계를 어떻게 나눴냐면 원시 공산사회부터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 제국주의랑 세계대전까지 이렇게 볼 거예요. 다음 시대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시 공산사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거 공산사회라는 건 뭔가 한번 생각해 볼게 얘들아. 공산주의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네, 선생님이 요거 강의하면서 친구들이랑 얘기했는데 친구들이 대답한 대로 내가 얘기를 해볼게요. 공산사회가 얘기했던 게 뭐야? 라고 했더니 평등이요. 그랬어. 맞아. 그치? 공산사회는요. 얘네가 표방하는 거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표방하는 거기 때문에 공산사회는 평등을 표방하고 있어. 그러면 예전에 고대 시대에 공산사회라는 건 무슨 말이었냐면 생산수단을 모두가 다 함께 소유했다고요. 사냥하고 채집해 갖고 와서 같이 먹어.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땡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이라는 게 존재할 게 별로 없죠. 계급이라는 게 존재할 게 없었어요. 이런 사회를 말하는 거였어. 그러다가 이제 고대 노예제 사회로 갈 건데 이거는 뭐냐면 봐라.
이제 농업혁명이라는 말로도 나오고, 사피엔스 혹시 읽어보신 분이나 읽어보신 분 있으면 그 사피엔스에서도 농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인류가 농사를 시작한 건 엄청난 혁명이었다는 거야. 봐봐. 선생님 이거는 역사 수업할 때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 지금 고대 그 공산사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채집하고, 물고기 잡아먹고, 동물 잡아먹다가, 여기 뭐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다른 데 이동하면 되지. 근데 어떤 친구가 어, 사과를 따서 먹고 거기다 이렇게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씨앗이 자란 거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거기서 씨앗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쑥쑥쑥쑥 자라는 걸 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지? 뭐야? 식물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였어? 라는 어떤 깨달음을 알게 됐어. 농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씨 뿌려놓고 우리 어디 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 남이 와서 먹겠지? 그러면서 이제 정착 생활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정착 생활이 시작되고 이제 땅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해지기 시작하죠. 땅에다 농사를 지을 거니까 땅이라는 개념이 생산수단이 이제 토지가 되고요. 토지를 넘어서 이제 또 뭐가 되냐면 도구가 생길 건데 도구도 우연히 발견했어. 어떤 사람들이 커다란 바위를 들고 가다가 실수 뚝 떨어뜨렸어? 그랬는데 뚝 떨어뜨렸는데 걔가 짱 깨졌어. 그리고 그 뾰족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뾰족한 부분을 가지고 땅을 막 이렇게 갈기도 하고 고랑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농사가 훨씬 잘 되는 거야. 이런 도구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땅을 가진 사람과 땅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이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질 겁니다. 예전에는 먹고 그 자리에서 먹으면 땡이었던 시대하고 얘네들은 먹고 나서 이제 A라는 부족은 먹고 나서 먹을 게 없어지면 이제 끝이야. 그런데 B라는 부족은 농사를 잘 지어. 그래가지고 먹고서 남는 게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죠. 남는 게 생겨. 그러면 이쪽 부족 애들이 이쪽 부족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들어가야죠. 그치? 너네 먹을 거 줄 테니까 내 밑으로 들어와. 그러면 이제 여기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생산수단 때문에 개인의 것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를 만들어요? 계급을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계급을 만들기 시작하고 왕이 생기고요. 귀족이 생기고요. 그들이 토지를 소유하고요. 노예들은 생산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만 제공할 거예요. 소유가 개인화되자 왕과 노예라는 계급이 생겨났다. 자, 그러다가 이제 중세 봉건제 사회로 들어올 거야. 이제 왕이 있고요, 성직자가 있고, 그 밑에 영주라는 계급이 탄생할 겁니다. 영주가 토지를 소유하고요. 네, 영주가 이 토지인 생산수단을 소유할 거야. 그래서 영주가 농노들한테 땅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농노들은 땅을 경작하고 그 대가를 영주한테 바칠 거야. 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계급이 더 세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층위가 늘어나면서 계급이 점점 촘촘해지는 중세 봉건제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엄청난 또 사건이 발생하죠. 산업혁명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네, 영국에서 발생했잖아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라는 건 예전에는 내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내가 만들어 내가 쓰고 했었단 말이야.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게 시작된 거야. 그게 영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이제 이 뒤에 나올 제국주의, 엄청난 대영 제국이 되고 막 이런 힘이 된 게 바로 이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이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인해서 공장이 생기고 기계가 생기고 기계가 새로운 생산수단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책에서 보시면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어, 생산물과 생산수단이라는 게 나올 거야. 자, 선생님이 아까, 어떤 친구들한테 얘기했어. A라는 여자는요, 나는 엄청 이 책에 나오는 예시예요. 잘생긴 남자야, 잘생긴 남자인데, 여자 두 명이, 땡큐, 감사하게도 지금 둘 다 내가 좋대요. 근데 그 여자 두 명 중에 한 여자는 1억 원어치의 빵을 가지고 있는 여자고요. B라는 여자는요, 1억 원짜리 빵 공장을 가진 여자야. 그럼 누구 선택할 거예요? 그치? 빵 공장 가진 여자가 훨씬 더 생산 수단을 가진 여자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생산물과 생산 수단의 차이입니다. 책에 이 예시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산물과 생산 수단의 차이도 한번 보시고요. 이제 자본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이 새롭게 등장할 거야. 이 자본이라는 건 공장과 기계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들은 이제 그 자본이 없는 노동자들 있죠?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임금을 받게 되는 거야. 이제 생산수단이 땅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자본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뒤에 근대 자본주의의 탄생이라고 했죠? 자본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권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제 땅에서 자본으로 흘러왔어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봐봐. 영국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잘 그려져 있을 건데 영국이 유럽 저 끝에 쪽에 섬나라 있고 그 밑에 바로 프랑스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영국이 시작한 산업혁명이 프랑스로 바로 이제 전파가 돼서 영국과 프랑스가 산업혁명의 1인자들이 될 거야.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봐봐, 얘네들은 산업혁명으로 공장이 막 엄청 발전했어. 내가 공장을 갖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 막 더 계속 많이 막 만들어내고 싶죠. 많이 만들면 막 다 사람들이 사가지고 갈 것만 같고,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낼 건 말이야. 그걸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 거야. 과잉 생산되지만, 근데 봐. 나는 엄청나게 만들었는데, 이 국내 시장에서 이 물건을 원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다 못 팔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새롭게 상품을 팔 시장을 찾아 나서야 돼요. 그게 바로 뭐야? 식민지. 그치. 누가 지금 대답했었어요? 식민지가 필요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이 식민지한테 가서, 여기 책에 어떤 예시가 나오냐면 봐. 원주민들한테 가요. 원주민들한테 가서, 야, 내가 구두 5켤레 있는데 니네 소 한 마리랑 바꾸자. 말이 됩니까? 구두 5켤레고 소 한 마리? 근데 원주민이, 그거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소 되게 우리 귀한 건데 이거 5개랑 바꾸기 좀 그런 것 같은데 싫은데?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얘네는 뭘 갖고 있습니까? 무기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원주민 하나 총으로 땅 쏴요. 바꿀래 안 바꿀래?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약한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아가기 시작하는 이 제국주의도 이 자본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야. 그지? 야, 그랬군요. 그래서 이 국가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가 팔 시장, 그리고 봐, 일본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자기네들의 물건 어떻게 팔면 돼? 우리 식민지였을 때 물건 어떻게 팔면 돼? 우리한테 와서 강제로 비싸게 팔면 되고 우리에서 나는 원료들은 싼 값에 가져가면 되죠. 식민지가 그들 입장에서는 완전 이 과잉 공급을 해결해줄 어마어마한 이제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팔 새로운 시장, 원료를 구할 자원 이런 걸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거야. 이게 바로 제국주의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식민지 쟁탈전 선생님이랑 세계에서 배운 친구들 아는 친구들 있겠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심지어 아프리카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 따먹기를 했어요. 가로, 횡단, 종단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 나가면서 땅 따먹기 해가면서 식민지를 엄청나게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침략해서 다 식민지를 삼고 식민지에 상품 팔고 원료는 값싸게 가져오고 아까 이야기한 그것들 들이죠. 그래서 이 과잉 공급이 국가 간의 충돌로 번지기 시작하죠. 식민지와 강대국의 충돌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강대국들끼리 자기네가 땅 따먹기 더 많이 하려고 과잉 공급이 일어날 수, 충돌이 번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지금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보십시오. 식민지를 더 많이 차지하려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충돌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세요.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가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식민지 대열의 선발이 아닌 후발 주자가 있었어.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에 잘 못 끼었던 독일 입장에서는 봤을 때,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식민지를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지? 얘네가 너무 많이 다 가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고 있을 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네, 누가 그랬어. 뺐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전쟁을 일으키면 되겠네. 그래서 독일이 막 이렇게 벼르고 있었을 때, 그 총성 있죠. 그게 사실은 그 총성은요, 그냥, 이제 핑계 같은 거였던 거야. 그래서 그 독일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독일이 식민지를 유럽 전역을 휘둔 대규모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요.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일으켰지만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공급 과잉 문제가 해결됐을까?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여기서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어떻게 돼요? 패전국이 됩니다. 패전국이 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랬는데 그 해결되지 않은 공급 과잉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공급 과잉 문제가 터져서 이때 이제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얘들아 생각해봐. 공급이 과잉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네, 시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가격을 낮추면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사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더 이상 식민지를 늘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격을 점점점 낮춰야 돼. 근데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이제 단가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이 만약에 구두 한 켤을 만든다고 했으면 이 들어가는 그 단가가 있죠. 그러면 재료값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서 줄일 수가 없어. 그러면 노동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고해야죠. 그치? 노동자를 이제 줄일 거야. 그러면 그 노동자들은 사실은요, 이 시장 안에서 보세요. 노동자이자 누구예요? 소비자죠. 그 사람들이 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경제가 완전히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살 사람은 없어지고요. 공급 과잉은 계속 돌아가고요. 소비는 위축되고, 네, 대량 실업이 일어나고 이런 이제 어,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 시작된 경제 대공황이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요. 뉴딜 정책이라는 걸 실시해요. 이 자유주의는 경제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국가 산업을 막 만들어서 거기에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게 만들고 국가도 일으키고 이제 그 사람들이 돈도 벌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미국은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요. 그리고 뭐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여기 식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블록 경제라고 해가지고 자기네 식민지랑 딱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야 우리는 우리끼리만 그거 할 거야. 저기 거래할 거야. 프랑스도 우리는 우리끼리만 거래할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묶어요. 그렇게 탈출을 하고요. 러시아는 어떻게 할게요, 이때? 이 책에 나옵니다. 러시아는 자본주의를 폐기해버립니다. 이건 자본주의가 문제야. 그래서 자본주의를 폐기해버리고 뭘 세우기 시작해요?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거야. 대공황으로 경제가 무너지자 극단적 정치 세력들이 힘을 얻게 될 거예요. 독일은 어떻게 됐어요? 독일? 독일은 히틀러가 나타나는 게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에요.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에서도 참전을 했던 군인이었습니다. 독일인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래서 국가들이 다시 자원과 시장을 두고 충돌하기 시작하고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최패전국이었어, 승전국이었어? 패전국이었어. 그치? 패전국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패전국이니까 니네한테, 야, 너네 이거 전쟁 배상금 니네 다 물어내. 했단 말이야. 독일 경제도 안 좋은데 그것까지 물어내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해? 궁지에 몰리죠.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히틀러입니다. 네, 히틀러가 나타나서,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대량 학살을 일으킵니다. 대량 학살을 일으키고, 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건 다 유대인들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까지 나오고요. 이 책에서는 이 뒤에도 조금 거의 다 끝났는데, 냉전 시대가 여기 안 나왔는데 냉전 시대까지 살짝 설명을 해주자면 냉전 시대는요 자본주의랑 공산주의가 대립하는 거예요. 아까 소련 뭐라고 했어요?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채택했다고 했죠.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소련 둘 다 승전국이었게 패전국이었게 승전국 같은 편이었어요. 같은 편이었고 승전국 둘 다 승전국으로 이제 승전국이었는데 이제 뭘로 갈려요? 사상으로 갈리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갈려서 냉전의 냉은 뭐야? 차가운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한 피해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나뉘고요. 베트남도 이제 거기서도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런 식으로 소리 없는 전쟁, 차가운 전쟁이 일어나는 냉전 시대를 거듭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를 거듭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 신자유주의가 탄생했다고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여긴 2차 세계대전까지 나왔는데 신자유주의가 나오는데요. 이제 공산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냉전이 종식되면서 공산주의는 거의 다 몰락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공황 때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정부가 개입했다고 했죠. 이제 그런 거 없애고요. 전부 다 이제 그냥 자유에 맡기는 신자유주의. 이게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로 흘러갈 겁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 전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쫙 한번 보시면 원시 공산 사회부터 시작해서 이때는 평등한 사회였다고 했죠? 그리고 고대 노예제도 기억나죠?
그 다음에 중세 봉건 이제 영주가 있었던 그 시대, 그리고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근대 자본주의, 이때 무슨 문제가 생겨요? 과잉 공급 과잉이 생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났고요. 제국주의가 생겨났고, 제국주의 이후에 이제, 1차 세계대전, 거기에 끼지 못했던 그 이제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공급 과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대공황이 발생하고요. 대공황 이후에 네. 다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이때 이제 승전국이 된 미국과 소련은 사상으로 갈려서 뭐가 됩니까? 냉전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몰락하고 나서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장이 다 끝나요. 네. 그래서 이 생산 도구를 가지고 쭉 훑어보면 이 역사의 전체 흐름이 다 한눈에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거를 이제 한 거고요. 자, 이거를 한번 대답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책을 읽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생산수단이란 뭔지,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근대 자본주의에서 새롭게 등장한 계급은 뭐였는지, 자본주의가 만든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는지, 그리고 순서대로 이거를 한번 말해 보시는 거 이렇게 해 보시고요. 지금 내가 강의하는 것만 듣고는 한 30%, 한 30%에서 40% 정도만 이해하셨어야 돼. 이것만 읽고 다 알게 되신 건 아니죠? 이해했어야 하고요.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요거를 그 가이드 삼아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한 장에 한 장, 한 파트만 처음부터 끝까지 쭈르륵 읽어보시면서 좀 이 책은 그냥 소설이 아니잖아요, 얘들아. 지식을 주는 책이잖아. 그래서 이런 책 읽을 때는 선생님은 책을 조금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밑줄도 좀 긋고 포스트잇에 메모도 좀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거를 한번 쭈르륵 이해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해해 보시라고. 그 다음에, 어, 오늘의 한 문장을 하고 이제 끝내볼 거야. 역사는 결국 생산수단을 둘러싼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의 이야기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자, 이제 요거를 다 읽고 선생님이 주는 그 워크지에다 한 빈칸을 한번 다 채워보시고요. 글쓰기 과제도 한번 줘볼 거야. 그래서 글쓰기 과제까지 무조건 다 해라고 하면 통과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요. 일단 그 빈칸 채우는 워크지는 필수. 그리고 글까지 써서 따로 제출하시면 그거는 첨삭까지 해드릴 거니까 글까지 쓰실 수 있는 분들은요. 한번 글도 한번 써보십시오. 글쓰기 주제도 같이 드릴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올리면 이제 이거는 선생님이 쫙 풀어놓을 거고요. 2강부터는 통과한 사람들만 2강부터 강의 가이드를 드릴 겁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화이팅!